지금 유통업계들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런 공유 관련된 마켓, 프리마켓을 만들어야지만 미래의 유통업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오늘의 이 강은 국내 유통시장 패권받기나 유통시장이 더 빨리 변하는 이유, 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이유까지 하면서 제가 이 강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이 매년 딜로이트에서 글로벌 유통업 강자 순위를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자, 이 딜로이트 같은 경우는 2021년 회계연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해서 매출액 현황과 업계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글로벌 유통기업 탑 250을 등재하는데요. 자, 이번 등재에서 주요 포인트를 한번 보니까, 자, 61.6%가 어떻게 됩니까? 탑 유통기업 중에 해외 사업주를 보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 유통 최소한 글로벌에서 250개 든 다음에 해외에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 중에서 유통 매출액 중 해외 사업 비중은 23.4%, 그죠? 그리고 해외 평균 진출한 국가 수는 11.4개국, 그리고 여기서 누적 자산 수익률은 5.9%가 나고 누적 수익률은 4.3%, 그리고 전년 대비 누적 유통 매출액 증가는 8.5%. 자, 어쨌든 어떻게 보면 2022년부터 2023년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유통업체들도 상당히 좀 힘들었을 때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적게는 4.3%에서 매출은 8.5% 오르는, 역시 잘 나가는 애들은 죽지는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역시나. 그러면 자, 글로벌 순위를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본다면, 자, 탑 순위 보시는 들 1위부터 여러분들 6위까지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월마트, 아마존, 코스트코, 그 다음 수바라차 그룹, 홈디포, 그 다음 크로그까지 변하지가 않고, 이 중에 대부분은 뭡니까? 미국하고, 자, 그리고 하나 업체 딱 독일 업체가 하나 있고요. 아직까지는 월마트가 매출에서 부동의 1위를 차고 있고, 아마존이, 우리가 듣기는 아마존을 더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지금 매출액은 이 정도로 아직까지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보면 깜짝 좀 놀라실 거예요. 자, 그리고 7위부터 10위 중에서 보시면, 자, 중국의 이 장동닷컴이 유일하게 지금 순위가 2계단 상승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상승한 나라가 없다는 게 보이죠. 그만큼 유통업계도 고물가, 고금리에 힘들었다는 얘기고, 지금 이 장동닷컴, 이 중국 하나 제외하고는 여전히 미국과 독일이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 자, 우리나라는 보시면, 자, 아직까지는 이마트가 부동의 1위죠. 그죠? 60위로, 세계 순위 60이고, 근데 전년 대비 지금 3계단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롯데쇼핑, GS 리테일, 홈플러스, 신세계. 자, 신세계 같은 경우는 신규로 진입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확장을 많이 했어요. M&A 말입니다. 확장을 많이 해서 좀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다 대부분 지금은 순위가 내려갔는데, 그죠?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 올라간 업체가 바로 쿠팡입니다. 그것도 순위가 무려 24계단 올라간 그 업체가 바로 쿠팡입니다. 이 쿠팡은 이 글로벌 250 중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이 매출액 성장률 상위 그룹을 본다면 지금 순위가 3위에 랭킹될 정도로 쿠팡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많이 발전을 하고 지금 껑충껑충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국가별로 한번 보면, 자, 국가별로 보면 다양합니다. 그죠? 1위부터 10위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지금 성장률 순위로 보면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 크게 4가지 정도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앞으로 이런 소비 트렌드를 계속 따라가야지만 이 글로벌 250이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이 환경 문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인플레이션 현상에 돈을 아낄 필요성이 있는 리셀, 되팔기 문화가 떠오르고 있다. 자, 특히나 밀리엄 세대와 Z 세대가 소비자 지속 가능한 구매 선택지를 선택하면서 이 리셀 시장이 주도하고 있다. 한마디로 해서 이게 또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뭐 가장 유명한 당근 마켓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공유 시장이 앞으로 계속 커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보시면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첨단 기술이 유통기업의 지속 가능한 목표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그냥 기존의 유통은 좋은 물건 값싸게 해서 이렇게 많이 파는 게 최고다 이런 건데, 이제는 뭡니까? 이런 소비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소비 트렌드를 알아야 되고, 여기에는 많은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죠? 이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AI를 갖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혁신들이 가미가 돼야지만 트렌드를 앞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 여부입니다. 이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 딱 얘기하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물론 환경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전기차 얘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물류 얘기입니다. 물류가 앞으로 이 유통업계에서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이게 잘 돼 있어야지만 소비 트렌드를 따라가고 또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규제 및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공유 경제 플러스 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혁신이죠. 혁신. AI부터 시작 혁신. 여기에 물류까지 다 이래 하더라. 이 3박자가 골고루 같이 하더라도 국가의 정부의 이런 규제 정책에 따라서 유통업계는 앞으로 더 크느냐 못 크느냐 이렇게 된다는 것을 딜로이트가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유통업체는 이런 부분들을 강점이 있는 회사 없는 회사 차이점이 강하게 나타날 텐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 업체, 뭐 이마트 하면 모르는 사람도 없고, 어쨌든 보면 기존 전통 오프라인 유통이 부동의 1위 이마트 신세계, 그 다음이 이제 온라인의 강자 쿠팡이지 않습니까? 요 두 개 업체를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면 이렇게 앞서 딜로이트가 얘기했던 부분을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이마트 연도별 매출 현황을 보시면, 자, 매출은 2013년부터 꾸준히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영업이익 추이는 꾸준히 내려가는데, 특히나 여러분들 2019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국도 아니야. 그런데도 쑥 떨어지고 잠시 올라오는 척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옛날에 5천억대 이상 보여준 매출을 이마트는 현재 지금 전혀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마트가 갑자기 왜 저렇게 됐느냐? 자, 먼저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한번 보면 이마트 밑에 보면 이렇게 연결 자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보면 자, 2022년과 2023년 1분기를 분석해보면 이마트 별도로 봐도 이마트 확 줄었죠. 그 다음에 SSG닷컴도 뭐 적자 지속, G마켓도 적자 지속, 이마트 24도 적자가 더 늘어났고, 이마트 에브리데이도 이익이 축소됐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늘어난 데가 지금 보시는 대로 여러분들 이 신세계 프라포터, 그러니까 스타필드 뭐 이런 쪽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지금 보시는 대로 신세계 푸드, 조선엔 호텔 리조트. 신세계 푸드나 조선 리조트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올라갔을 거고, 그죠?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지금 신세계 프라포트를 제외하고는 이마트는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마트가 지금 작년하고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는 그래도 어쨌든 221억의 이익이 났었는데, 그죠? 자, 올해는 지금 상반기에 벌써 394개 적자. 그 다음에 신세계 같은 경우도 신세계 백화점, 면세점, 인터내셔널도 보시면 자, 3,510억 흑자에서 3,020억, 14% 줄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뭐 어떤 부분이 있었길래 지금 이렇게 되느냐?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신세계 및 이마트가 예측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유통업계 트렌드에 대해 분석을 잘못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보시는 대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자산 유동화 투자일지 2019년도부터 보면 일단 지금 보시는 대로 이마트 13개 매장을 셀리앤 리스백을 했고, 마곡 부지를 매각을 했고, 장총당 부지 신세계 백화점 매각을 하면서 야구단을 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라든지 부동산을
처분해서 매각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2011년 5월에 보면 이마트 가양점을 세일스 앤 리스펙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마트 스타벅스 코리아부터 이마트 이베이 코리아 인수. 근데 매각은 6,800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시면 거의 뭐 4조 가까운 돈이 됐죠. 그래서 또 자산 유동화를 또 하면서 1조 2천에 하면서 또 G마켓도 인수를 했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서 계속 팔고 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인수한 것도 보면 스타벅스 코리아도 있지만 온라인 쪽에 집중 강화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M&A 했던 기업들이 앞서 딜로이트가 얘기했던 혁신과는 좀 거리가 멀지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전체적인 파이는 엄청 커졌어요. 그죠? 파이는 엄청 커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시너지 효과가 지금 전혀, 그러니까 이마트 오프라인이 줄어들면 온라인이라도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이 온라인 자체도 지금 매출이 줄고 또 야심차게 했던 이 스타벅스 코리아까지도 매출이 줄어나는 그런 현상을 지금 이마트와 신세계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뭔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마트 강희석 대표가 G마켓 인수에 선봉에서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실패를 하니까 강희석 대표를 해임을 합니다. 강희석 대표를 해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다시 잡을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2분기에는 적자가 더 늘어났다. 영업 손실이 530억. 그런데 얘기 나오는 게 지금 보시는 대로 내수시의 전반이 침체되고 SK컴퍼니 환율 상승에 따른 원가보다 신세계 건설 등 원가 매출 이익 하락 영업 손실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 위에서 했던 임원진이 선택했던 오너들이 선택했던 그런 뭐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인 분석이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되었다는 거죠. 원인 분석이. 자, 여기에 보시는 대로 우리 동네 GS 이 MAU가 283만 원을 기록해서 이 GS 리테일을 이마트를 제치고 지금 MOU 1위까지 등극한 어떻게 보면 부동의 1위였던 이마트를 제치고 GS 리테일 올해 편의점에 가까운 이 슈퍼마켓 편의점에 가까운 GS가 이것도 올라섰다. 그러니까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지금 작년까지 했던 모든 이런 유통업계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점점 그러니까 부동이 1위였던 부분들이 하나 둘씩 밀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덩치만 키울 게 아니고 앞서 얘기했던 딜로이트가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혁신이라든지 물류라든지 공유라든지 그죠? 이런 쪽이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약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들 쓱배송은 아시죠? 쓱배송. 어떻게 보면 쿠팡의 새벽 보석을 따랐다 쓱배송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쓱고까지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시작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시작한 지. 그런데 아직 정비 서비스 계획까지 아직 이거 파일럿 테스트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물류를 줄이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더 늘려야 될 판국인데 줄이고 있다 보니까 점점점 이마트가 이렇게 유통적에서 예전의 질을 못 갖추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뭐 완벽한 라이벌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 쇼핑 인구의 절반이 사용하는 이 쿠팡을 한번 보면 자, 쿠팡 같은 경우 여러분들 올 초만 해도 지금 보시면 쿠팡이 지난해 영업 적자가 14억 9,396만 달러로 전년 대비 3배 수준으로 불러났고 물론 별도로 영업이익은 흑자를 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들은 계속 적자가 이어졌고 자 그리고 지난해 이천 물류센터 하재 기억나시죠? 여기서 1회사의 비용 3,413억 그리고 코로나 방역비용 신사업 투자로 적자기면 5천억 더 커졌고 그래서 지금 3월 달만 해도 누적 적자가 6조 원 이렇게 해서 쿠팡은 2010년도 창사 이래 한 해도 이익을 낸 적이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물류센터 확충과 쿠팡 이츠, 쿠팡 플레이 등 신사업 확대에 여전히 공격적으로 나서고 이거 투자비도 오히려 더 늘게 계속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운 목표대로 적자가 계속 나더라도 우리는 계속 고고고 하겠다는 얘기죠. 자, 이러는 사이에 변화가 없으면 이렇게 못하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이 쿠팡
쿠팡 와우 회원수가 2020년대 여러분들 2020년대 몇만 명인 줄 아십니까? 2020년에는 보면 600만 밖에 안 돼서, 그런데 지금 불과 3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껑충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이 쿠팡이 또 어떤 식으로 했냐면, 여러분들 쿠팡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 코스트코식, 그죠? 이 코스트코식 대용량 그리고 저마진 구조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 회원 혜택도 뭐 쿠팡 와우라든지 이런 거 회원 혜택 더 있거라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서 1인당 매출 활성화 고객 수도 보시는 대로 이렇게 꽁충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1인당 매출은 161달러에서 284, 그리고 2020 같으면 256에서 284, 어떻게 보면 30%도 밖에 안 늘었습니다. 근데 인원이 보시는 대로 더블로 꽁충 뛰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서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쿠팡 분기별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시면 매출은 6조에서 지금 8조를 넘어가고, 이 8조 이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작년 1분기에 마이너스 2,521억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1,940억 플러스까지 갔다가 지금 1,146억 누려준다고 하는데, 특히 3분기, 이 쿠팡의 3분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자,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곧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있지 않습니까? 쿠팡이 이 당일 배송 목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컬리는 새벽 배송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어요. 근데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지금 2020년 완전히 꺾여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보세요. 쿠팡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오히려. 물론 올해 3분기는 좀 떨어지고는 있지만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쿠팡 2010년 이후에 계속 적자했던 이 부분들을 올해 첫 연간 흑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쿠팡이 지금 해외 진출을 했죠. 그게 어디냐 하면 대만이에요. 근데 대만이 지금 성장 속도가, 한국이 어떻게 뭐 13년 걸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노후와 빅데이터가 있는 거야. 이게 대만은 지금 1년 만에 벌써 효과가 나타날 정도로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쿠팡과 유통 3사, 뭐 현대, 롯데, 신세계, 이마트, 물론 아직까지 영업이익이 신세계 쪽이 훨씬 더 크긴 하지만, 자, 이 주목할 점, 제가 분석하는 게 아니라 쿠팡과 신세계, 이마트, 롯데쇼핑 이 시총 격차는 앞으로 뭡니까?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내의 증시 전문가 분석들인데요. 왜 그러냐면 특히 투자업계가 주목하는 이 쿠팡의 강점이 뭐냐? 최근 진출 1주년을 맞은 대만 로켓버스과 로켓 직구에 대한 장기적인 선자 잠재력을 훨씬 크게 보고 있다는 거죠. 현대나 롯데나 신세계, 이마트들이 그렇게 해외 진출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공격적으로 크게 성장한다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시총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신세계, 이마트, 롯데, 현대비 다 갖춰도 지금 이 쿠팡 전체를 못 따라와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신세계나 롯데나 현대를 다 합치면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쿠팡의 시총이 더 높은 거라, 물론 뭐 미국 시장, 나스닥 시장에 진출했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성장성을 뭡니까? 훨씬 더 높게 쿠팡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쿠팡의 단점은 없냐? 자, 보시는 대로 쿠팡의 단점은 투자 본능이 지속되는 한 본격적인 이익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투자를 했다 하면 이렇게 돈을 좀 걷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게 없더라. 계속 고고고 질주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그 2019년부터 했던 이마트, 신세계처럼 외형 확장만 키우다가 전략이 실패를 했을 때는 신세계는 이마트 같은 기존의 뭐 부동산이라든지 현금 보유, UV 이런 것들 때문에 괜찮았지만 쿠팡 같은 경우는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 쿠팡의 기세를 본다면 현금 창출률이 있다. 영업활동을 통해 매년 조 단위의 현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 비용을 웃도는 현금 창출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매출이라든지 이런 현금 능력이 어쨌든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봤을 때 이 현금 창출률이 훨씬 빨리 또 훨씬 크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쿠팡이 다른 기존에 있던 이런 기존 유통업체보다는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로켓 배송의 신화를 만든 김범석 쿠팡 의장이 밝히는 성장 비결은 뭐냐? 첫 번째는 역시나 이 고성장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로켓 배송이죠. 당연히 로켓 배송입니다. 그죠? 당연히 로켓 배송. 어떻게 보면 천덕꾸리겠잖아. 로켓 배송. 이게 말이 되느냐? 물류부터 먼저 갖춰놨는 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끼지 않는 투자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한마디로 해서 유통의 혁신으로 만든 게 로켓 배송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쿠팡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로켓 그로스죠. 로켓 그로스. 특히 이 와우 멤버십 혜택으로 해서 자체 경쟁을 강화시키면서 이 로켓 그로스를 하는데 봐보니까 보관부터 포장, 배송 이걸 전부 다 담당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빅데이터가 쌓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주문하기 전에 이 고객은 앞으로 맨날 며칠 때 어떤 주문을 하고 어떤 것을 하니까 재고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이 로켓 그로스가 나타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뷰티 앤 패션. 자, 어떻게 보면 뷰티 앤 패션은 그 온라인 쪽이라든지 아니면 뷰티나 패션, 옷가게 이런 쪽에서 더 많이 했었는데 쿠팡 같은 경우 뷰티 패션을 좀 카테고리에서 하나의 강점을 승화를 시켰다고 해야 됩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뒤에 나오는 젤파라든지 알파 세대들이 쿠팡을 집중적으로 이 패션 뷰티 카테고리에서 찾으면서 또 하나의 강점으로 부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연간 흑자를 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쿠팡 와우 회원들 있지 않습니까? 항상 10% 할인 혜택을 줬다는 거죠. 다른 데는 돈 벌어가기에 바쁜데 이익이 난 것도 아닌데도 항상 매출 이 주문에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흑자분을 재투자했다. 그러면서 좀 더 소비자에게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김범수 의장이 밝힌 부분이 이런 게 우리 쿠팡의 성장 비결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쿠팡 뒤에는 누가 있었죠? 이렇게 마이너스 6조가 될 정도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금은 어떻게 보면 손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손정이가 뒤에서 많은 금전적 지원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손정이의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적자에서 지금 흑자로 돌아서 1등 공실 또 지금 쿠팡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손정이가 쿠팡을 주목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쿠팡이 인공지능을 향해서 로켓 배송을 구현하고 있는지 본 손정이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거죠. 쿠팡이 AI는 고객이 주문하기 전에 주문량을 예측해서 입고를 한다. 입고된 상품을 어디에 진행할지 이 상품을 어떤 동선을 꺼내올지도 정해준다. 이 때문에 쿠팡맨들은 최대한 덜 이동해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찾을 수 있다. 물류의 혁신을 갖고 왔지요. 여기에 쿠팡이 과도한 재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최적의 가격을 도출해서 가격을 더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재고 부담은 그 천하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 재고 때문에 감축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재고 때문에 항상 전체에서 보면 한 1.5% 정도가 여러분들 항상 손실을 본다고 해요. 그 정도로 재고 비용이 부담이 큰데 쿠팡이 그걸 하고 있어. 뭘로 하고 있느냐? 쿠팡이 하고 있는 로켓 배송에서 이 10년간의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손정이는 이거를 주목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 지금 현재도 그렇고 현재도 지금 75%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하거든요. 근데 10년 전 같은 경우에 이 쿠팡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회사가 정말 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유통의 혁신을 가지고 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이 손정의 쿠팡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지금 매출액도 그렇고 지금 올해 기점으로 해서 쿠팡이 이마트를 넘어섰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향후 미래에도 계속 이렇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새로운 소비 주체 있지 않습니까? 저는 X세대라고 불렸던 시대고 이게 계속 올라가면서 최근에 MZ세대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Z세대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에 나온 게 이제 알파 세대거든요. 이 새로운 소비지, 이 알파 세대의 소비 트렌드를 알아야지만 미래의 혁신이라든지 소비 트렌드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먼저 이 알파 세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기술적 진보를 경험하면서 자라나는 세대로 2010년 이후에 출생한 이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보시는 대로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적 이런 진보에 익숙하고, 자, 실제 이들 세대는 어렸을 때 AI 스피커와 대화하면서 원하는 동요를 듣거나 동화를 읽어주는 서비스를 성장을 했다.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라디오를 듣거라든지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만 보는데, 얘네들은 직접 찾고 직접 서비스 받는 이런 세대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알파 세대의 특징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디지털 온리입니다. 자, 디지털 온리는 한마디로 해서 디지털 세대라는 얘기고, 얘네들은 현실하고 가상에 대한 구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현실은 현실이고 가상은 가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 현실이나 가상에 대한 구별의 의미가 전혀 없는 세대다. 그리고 이 이미지와 영상을 커뮤니케이트에 기본적으로 수단을 사용해서 이들은 대화도 길게 하거나 복잡하고 이런 걸 싫어하고 무조건 직관적이고 단순한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알파 세대는 영상 편집에 익숙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들을 글보다 영상과 이미지로 더 표현을 하고 이해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유통적으로 보면 예전 같으면 여러분들 그냥 보고 클릭하고 비교하고 이런 거죠. 지금은 오히려 그런 단편적인 사진이나 이런 거보다 이미지나 영상 쪽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 결국은 메타버스라든지 AI, 이미지, 영상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면 이 얘네들은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느냐? 자, 보시면 저는 뭐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만 여러분들, 자, 버거킹이 지난 4월 상품 이름만 무려 39자인 버거킹 커트로 맥시멈 어쩌고 저쩌고 하는 버거를 만들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롯데월프트가 지난 8월 기존 초코파이 크기가 크게 빅사이즈 초코파이를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식품이 유통의 가성비가 아닌 이제는 뭐라고 가잼비 시대가 왔다는 거죠. 뭐 상품의 이름을 크게 늘리거나 크기를 대폭 키우는데 이색적인 재미고 독특한 부분, 이런 펀슈머라고 하죠. 펀슈머. 그러니까 재미, 펀과 컨슈머 이걸 합쳐서 결합해서 만드는 펀슈머인데, 재미를 추구하기 위한 소비하는 이들을 얘기하는데, 이 세대가 바로 알파 세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 세대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재미있게 해서 딱 해서 자기가 소비를 했어. 만족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펀슈머들 자신들의 SNS 이런 데를 활용해서 제품을 알리고 공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있더라도 특이한 이런 가잼비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캐릭터라든지 대용량 제품을 유사하면서 개성, 초개인화되고 초개성적인 제품들을 여러분들 공략을 하면서,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제가 이마트 GS가 그죠? 이마트 웹을 앞섰다는 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편의점 업계를 하나의 놀이터로 인식하는 자알파 세대의 성향을 고려한다. 이 자알파 세대 같은 경우는 MG와 알파의 중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새로운 용어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 알파 세대나 저알파 세대 같은 경우는 개성과 선호가 뚜렷해 물건을 살 때 가격보다 자기 만족, 그 다음에 개인 및 개인의 관심에 집중하다 보니까 명품 소비에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돈이 없다 내가 사야겠다 마음이 먹으면 가격 높더라도 뭡니까? 무조건 질러버린다는 거죠. 우리하고는 다르지. 우리 같은 세대들은 저 비싼 걸 힘들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돈이 정말 많이 있으면 사지 뭐 그게 아니면 우리 안 사는데, 얘네들은 없더라도 일단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SNS 이런 쪽이 디지털 쪽이 강하다 보니까 명품 언박싱, 명품 쇼핑, 브이로그 등 명품 관련 다양한 동영상을 올리면서 오히려 또 인기가 높아지면 더 사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MZ세대의 첫 명품 구매 연령이 평균 10에서 보는데 M세대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 정도 지금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명품을 좋아하고 사는 걸 하지만 또 얘네들이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은 또 뭐냐 하면 자알파 세대의 소비 패턴이 가장 두드러지는 공유이다. 자, 물건을 꼭 소유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물건을 갖고 있다가도 필요가 없어지면 가감하게 판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주시죠. 우리 세대만 하고 대만 해도 명품을 사면 이거는 쓰지도 않으면서 고이 어떻게 모셔놓아요. 근데 얘네들은 쓰면서 그리고 언박싱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거 필요 없네. 그냥 팔고 오히려 그 돈 덮어냈다 해서
다른 것을 사는 이런 공유 경제가 확산이 되는. 자, 앞서 얘기했던 딜로이트이죠. 딜로이트가 앞으로 유통의 공유 쪽, 공유 부분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유통업계들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런 공유 관련된 마켓, 프리마켓을 만들어야지만 미래의 유통업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 아시다시피 명품은 감각상각이 덜하죠. 이런 것까지 알파, 젤파 세대들은 다 생각을 하고 명품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무작정 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 다 계산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가 막히죠, 그죠? 자, 그리고 이 메타버스 활용 금융 상품이 한란하다. 자, 잘파나 이 알파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경제관념이 정말 뚜렷합니다. 물론 자기만의 경제관념이지만 아시다시피 MZ세대부터 저성민의 자란 탓에 주식과 코인을 어떻게 됩니까? 항상 이 부동산보다 더 많이 투자합니다. 기존세대보다. 근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생일 선물로 주식을 받는 등 경제교육을 꾸준히 받고 있다는 자본주의 퀴즈라는 세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즉슨 뭡니까? 앞으로 현금보다는 그래서 지금 페이 시대가 왔죠. 페이 시대지만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새로운 형태의 금융들이 유통업계도 빨리 받아내지 못한다면 그 유통업체는 도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 유명한 부분을 제가 금방 까먹었네요. 돈을 많이 좀 이렇게 주식에서 많이 버신 분이 있어서 200억을 주식으로 이렇게 기부를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히려 세금 때문에 몇 년간 고생한 적이 있어요. 세금에서 한 240억을 내라고 이랬는데 그 당시 기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으로 하면 세금을 50% 내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의 이 MZ 넘어서 알파, 젤파 세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2020년도, 2003년도 1분기를 비교를 하면 지금 오프라인의 이마트와 지금 온라인의 점유율을 보면 쿠팡이 얼마나 지금 성장했는지를 알고 있는데, 자, 특징들이 보면 쿠팡에서는 자주 사는 거예요. 엄청 자주 사고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는 뭐 코스트코 이런 데는 대신 한 번에 가서 돈을 많이 쓰는 거죠. 한 번에 가서. 그런데 이게 쌓이다 보니까 점유율이나 이런 쪽이 훨씬 더 쿠팡이 올라간다. 그 얘기인 짓은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는 뭐가 된다는 거죠? 물류의 힘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물류의 힘이 점점점 커지고 만약에 이 온라인 쪽 이런 쪽이 더 자주 된다면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로봇 배송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마존부터 해서 세계 탑급의 유통업계들은 이 로봇 배송 관련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죠. 앞으로 이 물류는 이 로봇 배송들이 크게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알파 세대의 이 특징을 보면 이 알파, 젤파 세대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마라탕은 저도 알고 있는데 탕후루는 제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해 엄청 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반중식, 일본 중서 이런 부분인데 얘네들은 이런 주변 눈치를 절대 살피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맞는 실용적인 소비를 중시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알파나 잘파 세대들이 많은 이 소비 트렌드를 계속 추구하지를 못하고 혁신을 못한다면 유통업계, 천하의 이마트 그리고 지금의 쿠팡이라도 다른 유통업계 1위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이마트가 이런 혁신 소비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다, 쿠팡은 따라간다, 그러면 앞으로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 역시나 유통이 더 점점점 더 빨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유통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캐피탈 홍반장은 이번 주 방송 무사히 마치고 저는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